죽기 전 털어놓은 이방원의 고백. 나의 손에 묻은 형제의 피 그 무게를 이제야 고백하노라. 조선의 뼈대를 세운 냉철한 정치가 태종 이방원,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내밀한 고백을 시작합니다. 왕좌를 위해 희생된 형제들, 등을 돌린 아버지, 그리고 왕권을 지키기 위한 잔인한 선택들. 역사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의 마지막 톡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정당화했을까요? 1422년 병상에 누운 태종 이방원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내밀한 고백을 준비하는 장면. 1422년 5월 초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어렴풋이 비치는 경복궁 수강궁 내전. 침소하는 묵직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병상에 누운 태종 이방원은 이제 57세. 한때 용맹하고 강인했던 그의 몸은 병마 앞에 초라하게 무너져가고 있었다. 전하, 의관이 입시하기를 청합니다. 4시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으나 태종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손짓으로 거절했다. 필요 없다. 이제 의원도 내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하늘이 정한 시간이 왔을 뿐이지. 방 안의 시종들과 내시들이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18년간 조선을 통치했던 제3대 임금, 그 강력한 통치자가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모두 물러가거라. 하지만 한 사람만 남아라. 김여지, 너는 여기 있어라. 모두가 물러가고 오직 태종의 오랜 측근이자 비서였던 김여지만이 방에 남았다. 태종은 잠시 눈을 감은 채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지야, 너는 내 곁에서 20년을 함께했다. 내가 왕이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을까. 김여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전하의 그림자가 되어 따를 뿐이었습니다. 태종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림자라. 적절한 표현이구나. 그림자는 주인의 모든 행적을 알지만 말하지 않지.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왔다. 태종은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기력이 부족해 다시 누웠다. 김여지가 다가와 임금의 등받이를 조절해 주었다. 붓과 종이를 가져오너라. 김여지는 즉시 서안에서 붓과 종이 먹을 가져왔다. 태종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쥐었다.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 전에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진실을 남기고 싶다. 김여지의 눈이 커졌다. 전하, 그것은 두려워 말거라. 이것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을 나의 진짜 이야기를 남기고 싶구나. 태종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아느냐. 내 손에 묻은 형제의 피가. 그 무게를 이제야 고백하고 싶구나. 태종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으로 쇠약해진 탓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는 무게 때문이었다. 여지야, 사람들은 나를 조선을 공고히 한 군주로 기억할 것이다.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진 왕으로.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김여지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내 아버지 태조 이성계께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을 때 나는 5째 아들에 불과했다.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었지.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임금으로 누워 있다. 태종은 잠시 기침을 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듯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 내 형제들의 목숨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었는지, 이제 고백할 때가 왔다. 태종의 시선이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그의 머릿속에 제1차 왕자의 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정도전과 방번,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경쟁자였던 동생 방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결코 왕위를 노리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말해왔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태종은 붓을 들어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생의 마지막 진실을 기록하는 이 순간만은 또렷이 깨어 있으려는 듯했다. 나, 태종 이방원은 이제 모든 진실을 고백한다. 내 손에 묻은 형제의 피와 그 죄의 무게를. 제1차 왕자의 난 1398년에 진실 정도전과 이방번,
이방석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과 실행 과정. 1398년 여름 조선 건국 6년째였지. 아버지 태조는 정도전에게 모든 정사를 맡기고 계셨다. 태종의 목소리가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눈앞에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무더운 여름밤 한양의 어느 저택. 촛불 아래 이방원과 그의 측근들이 모여 있었다. 정몽주 살해에 가담했던 조영무, 이숙번, 박포 등 강직한 무인들이었다. 정도전이 왕세자 방석과 손을 잡고 우리 형제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소문이 들리오. 이미 명단이 작성되었다 하던데 여러분의 이름도 있을 것이오. 이방원의 단호한 목소리에 자리에 모인 이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방원 대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조영무가 물었다. 이방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도전의 측근으로부터 직접 들었소. 그자들은 내가 병기도감 제조로 있을 때 훈련한 군사들을 두려워하고 있어. 우리를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의 계획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오. 정말 그들이 왕세자를 내세워 우리 일족을 모두 제거할 생각이라면. 이숙번의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당시의 기억이 태종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실제로 정도전의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욕이 만들어낸 구실이었는지. 이제와 고백하자면 그 경계는 모호했다. 사실 정도전의 계획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때 확신했고 또 확신하도록 만들었다. 태종은 김여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권력을 향한 욕망은 때로 위험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든다. 내가 정도전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더 급박하고 위험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 나의 첫 번째 죄였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장면으로 돌아가 이방원은 측근들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요. 그들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행동해야 하오. 아버지 태조께서는 이미 정도전의 소나기에 계시고 내 동생 방석은 어리고 경험이 없으오. 정도전이 그를 조종하여 왕이 되게 하면 우리 모두는 물론 조선의 앞날도 어두울 것이오. 고요한 밤 이방원의 사가에서는 역사를 바꿀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다. 이방원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누가 군사를 모을 것인지, 누가 정도전과 방석을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행동할 것인지까지. 8월 26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아버지 태조께서 강원도 안변에서 사냥을 하고 계셨기에 한양에는 왕세자 방석과 정도전만이 있었다. 태종은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다. 날씨는 맑았고 그의 마음은 결연했다. 죽느냐 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갈림길에 선 날이었다. 내가 병기도감 제조로 일하면서 훈련시킨 군사들이 나의 명령 한마디에 움직였소. 우리는 먼저 경복궁으로 쳐들어갔다. 이방원은 군사들을 이끌고 경복궁으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궁중은 혼란에 빠졌고 정도전은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정도전은 내실에서 왕세자 방석과 함께 있었소.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오. 방원 이게 무슨 짓이냐? 정도전의 외침이 메아리쳤다. 이방원은 칼을 뽑아들었다. 역적 정도전, 내가 왕세자를 앞세워 우리 형제들을 모두 제거하려 한 죄를 알고 있다. 정도전은 필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오해다. 나는 그런 계획이 없다. 하지만 이미 칼날은 그의 목을 향해 있었다. 태종은 그 순간을 회상하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정도전은 내 칼에 쓰러졌다. 그리고 나는 내 동생 방석에게로 향했다. 방석은 겨우 16살의 소년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다. 형님, 제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도전이 모든 것을 계획했을 뿐. 이방원은 잠시 망설였다. 눈앞의 것은 자신의 친동생 같은 핏줄이었다. 그때 내 마음속에는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방석이 살아남으면 그는 언젠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왕이 될 것이고 난 반역자가 될 것이었다. 칼이 내려와 방석의 몸을 꿰뚫었다. 젊은 왕세자의 눈에 놀라움과 배신감이 어렸다. 형님, 왜? 이것이 방석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나는 내 손으로 동생을 죽였다. 사실 내가 직접 칼을 들진 않았지만 내 명령으로 내 눈앞에서 동생은 죽었다. 이것이 내가 감추어온 첫 번째 진실이다. 태종의 눈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김여진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역사는 제1차 왕자의 난을 정도전의 전행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을 향한 나의 야망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제2차 왕자의 난 1400년의 내막 이방관과 남은 형제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아버지 태조는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다. 동생을 죽인 죄로 나를 멀리하셨지. 태종은 김여지에게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쓸쓸함이 묻어났다. 태조께서는 방번을 세자로 책봉하셨소. 내가 아닌 방번을. 그것은 나에 대한 분명한 경고였다. 1400년 초 한양의 거리는 무거운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방원은 자신의 거처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대감 조정의 소식입니다. 측근 중 하나가 들어와 보고했다. 방번 대군이 세자로 책봉된 이후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대감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간 대군이 중심이 되어 이방원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방간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이방간은 이방원의 형으로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권력 구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있었다. 방간은 점점 더 많은 세력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방번 세자를 지지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방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우리 형제간에도 피를 나눌 때가 왔구나. 태종은 병상에서 그 기억을 더듬었다. 방석을 죽인 후 나는 왕위에 오를 것으로 기대했소.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선택을 하셨고 내 형 방간은 또 다른 야심을 품고 있었소. 나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1400년 겨울 이방원은 다시 한번 비밀 회합을 가졌다. 이번에는 조영무뿐만 아니라 박포, 이숙번 등 더 많은 측근이 함께했다. 방간이 세력을 규합하고 있어. 그가 직접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의 측근들이 태조를 설득하여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어. 또 다시 형제 간의 싸움이 되는 것인가요? 박포가 우려를 표했다. 이방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불가피한 일이오. 방간이 권력을 잡으면 우리는 모두 위험해질 것이오. 그들은 그날 밤 제2차 왕자의 난을 결정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이방간과 그의 세력을 제거하고 태조를 압박해 왕위를 물려받는 것. 1400년 1월 25일 우리는 행동했어. 이번에는 더 신속하고 잔인했다. 그날의 기억이 태종의 뇌리를 스쳤다. 한양의 얼어붙은 거리, 쏟아지는 눈발, 그리고 군사들의 발소리. 방간의 집을 포위했어. 우리는 그를 생포할 생각이었지만 이방원과 그의 군사들이 방간의 저택을 포위했을 때 방간은 이미 상황을 알아차리고 대비하고 있었다. 내가 또다시 형제의 피를 흘리려 하는가? 방원아. 방간의 외침이 눈발 속에 메아리쳤다. 형님, 당신이 먼저 나를 제거하려 했소.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소. 이방원의 군사들이 안으로 쳐들어갔고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방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이방원의 칼 아래 쓰러졌다. 내 손에 또 다시 형제의 피가 묻었다. 방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다른 형제들도. 그들이 나의 행동을 이해했을까? 아니,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태종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제2차 왕자의 난 후 아버지 태조는 더 이상 버티실 수 없었소. 그분은 나를 두려워하셨고 또한 미워하셨소. 결국 왕위를 정한대군 방과에게 물려주셨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소. 정한대군 이방관은 제2대 정종으로 즉위했지만 실권은 이미 이방원에게 있었다. 그리고 1400년 11월 정종은 이방원에게 양위하고 이방원은 제3대 임금 태종으로 즉위했다. 나는 마침내 왕이 되었소. 형제들의 피 위에 세워진 왕좌였지. 그것이 내가 평생 숨겨온 두 번째 진실이요. 태종은 김여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깃들어 있었다. 나는 조선을 위해 행동했다고 자신을 설득했소.
부패한 정도전의 세력을 제거하고 방간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알고 있었소. 이 모든 것이 권력에 대한 나의 욕망 때문이었다는 것을. 김여진은 침묵 속에서 태종의 고백을 받아들였다.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 그것은 승자의 이야기가 아닌 인간 이방원의 아픔과 고뇌였다. 태종으로서 나는 조선의 기틀을 다지고 왕권을 강화했소. 사람들은 나를 성군이라 부르지. 하지만 내 영혼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소. 형제들의 원혼이 꿈에서 나를 찾아왔고 아버지의 실망한 눈빛이 나를 따라다녔으니. 태종은 붓을 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오는구나. 내 고백을 모두 기록했느냐, 여지야. 김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하, 이 기록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태종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봉인하여 숨겨두거라. 언젠가 조선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올 때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니. 아버지 태조 이성계와의 갈등과 그의 왕위 포기 종용, 태종의 내면적 갈등. 제2차 왕자의 난후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강이 흘렀소. 태종은 눈을 감은 채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밝은 촛불 아래 김여진은 태종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있었다. 1400년 겨울 방간을 죽인 지 며칠 후 이방원은 태조가 있는 수강궁으로 향했다. 궁 주변은 이방원의 친위 군사들로 에워싸여 있었다. 왕의 권위는 이미 형해화되어 있었다. 아버지, 아들 이방원이 뵙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전가간 태조 이성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울고 있었는지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들어오거라. 태조의 목소리는 무겁고 차가웠다. 이방원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못난 자식이 아버지를 뵙습니다. 태조는 천천히 이방원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깊은 실망감으로 가득했다. 왜 왔느냐? 또 누구를 죽이려고 왔느냐? 이방원은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의 예리한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나라의 안위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말하는 나라의 안위란 내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더냐? 태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방원에게 다가왔다. 너는 왜 그렇게 권력에 목말라 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더냐? 이방원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방간이 제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가 먼저 제 목숨을 노렸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아니면 내 의심일 뿐이더냐? 이방원은 말문이 막혔다. 실제로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있었던 것은 그의 권력욕과 위기의식뿐. 태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방석을 줄였을 때 내 마음은 이미 무너졌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하지만 나는 내가 후회하고 변화하길 바랐다. 아버지. 하지만 넌 멈추지 않았다. 이제 방간마저 내 손은 형제의 피로 얼룩졌구나. 태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방원은 그 눈물을 본 적이 없었다. 강인하고 위험 있던 아버지의 눈물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난 더 이상 왕이 될 자격이 없구나. 내가 세운 나라가 자식들의 피로 더럽혀지는 것을 보니. 태조는 갑자기 왕관을 벗어던졌다. 그 소리에 이방원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난 왕위를 내려놓겠다. 정한대군 방과에게 물려주마. 이방원의 눈이 커졌다. 아버님, 왜 저에게가 아닌. 너에게 직접 물려줄 수는 없다. 내 손으로 내 죄를 인정할 수는 없구나. 방과에게 물려주마. 하지만 태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내가 정말 왕위에 오르길 원한다면 내 형 방과도 제거하겠지. 그것까지 내가 어찌 막겠느냐. 이방원은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가거라. 나는 내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구나. 태조의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이방원은 아버지에게 절을 올리고 물러나왔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소. 태종은 김여지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왕위를 방과에게 물려주셨고 자신은 함흥으로 떠나셨소.
다시는 한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지. 태종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그리움이 묻어났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오. 내가 정말 조선을 위해 행동했다면 아버지는 왜 그토록 실망하셨을까? 병상에 누운 태종의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여진은 충격 속에서도 묵묵히 기록을 이어갔다. 내가 왕이 된 후에도 아버지는 끝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소. 함흥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는 그분의 용서를 받지 못했소. 왕위에 오른 후 정적들을 제거하는 과정과 그 뒤에 숨겨진 태종의 공포와 불안. 1401년 겨울 태종은 마침내 왕좌에 올랐다. 화려한 금관과 붉은 골룡포를 입은 그의 모습은 위엄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감추어져 있었다. 왕이 된 후에도 나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소. 오히려 더 깊어졌지. 태종은 김여지에게 고백했다. 내가 형제들을 제거한 것처럼 언젠가 누군가가 나를 제거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늘 있었소. 그래서 의심이 깊어졌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았소. 즉위 초기 태종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다. 누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인지, 누가 반역을 꾀할 것인지. 처음 제거한 것은 정도전에 남은 세력이었소. 그들은 여전히 나를 원망하고 있었으니까. 태종은 정도전과 함께했던 관료들을 하나둘 숙청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신문과 처벌이었지만 실상은 정치적 보복이었다. 다음은 왕자의 난에서 나를 도왔던 무신들이었소. 김여지의 눈이 커졌다. 전하, 그들은 전하의 측근이 아니었습니까? 태종은 쓴웃음을 지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이오. 그들은 내가 형제들을 어떻게 제거했는지 알고 있었소. 그들도 언젠가 같은 방법으로 나를 위협할 수 있었소. 조영무, 박포 등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을 도왔던 무신들은 결국 태종의 의심을 사 하나둘 숙청되었다. 태종은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과거의 동지들까지 버렸다. 그들은 내게 항의했소. 우리가 대감을 왕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하지만 왕권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것이오. 태종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 깊은 회한이 스쳤다. 나는 공포 속에서 통치했소. 매일 밤 누군가 나를 죽이러 올까 두려워했지. 내 형제들의 원한이 나를 따라다녔소. 태종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냉혹한 결정을 내렸다. 육조직계제를 실시하여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게 하고 사병을 혁파하여 무신들의 힘을 약화시켰다. 표면적으로는 국가를 위한 개혁이었소.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의 불안이 있었소. 나만이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 태종의 통치 방식은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신하들의 충성도를 끊임없이 시험했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자는 가차없이 제거했다. 내가 잔인했다는 것을 인정하오. 하지만 그 잔인함이 나를 살게 했소. 내가 약해지는 순간 내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 확신했으니까. 태종은 한숨을 내쉬었다. 왕이라는 자리는 외로운 것이오. 특히 형제들의 시체 위에 왕자를 세운 나 같은 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소. 김여진은 태종의 말에 깊은 연민을 느꼈다. 겉으로는 강력한 군주였지만 내면은 끊임없는 공포와 의심으로 가득 찬 고독한 영혼이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세자, 내 아들이었소. 태종의 얼굴에 잠시 따스함이 스쳤다. 세종이. 그 아이는 나와는 달랐소. 순수하고 학문을 사랑하고 백성을 진심으로 걱정했소. 내가 가지 못한 길을 그가 갈 수 있기를 바랐소. 태종은 세자인 양녕대군이 아닌 충녕대군 후의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그것은 태종이 내린 마지막 큰 결정 중 하나였다. 내 아들만큼은 형제의 피로 왕위에 오르지 않기를 바랐소. 그것이 나의 작은 속죄였을지도 모르오. 죽음을 앞둔 태종의 최종 고백과 역사적 평가, 그의 마지막 유언과 후회. 병상에 누운 태종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이 되었구나. 나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 평가를 내릴 시간이 왔소.
태종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만은 또렷했다. 김여진은 붓을 들고 마지막 고백을 기록할 준비를 했다. 나는 조선의 역사에서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아마도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군주로 조선의 기틀을 다진 왕으로 기록되겠지. 태종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권력의 목마른 야심과 형제들의 피로 왕좌를 차지한 잔인한 자가 있었소. 내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적어도 역사 앞에 정직하고 싶기 때문이요. 태종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것은 내가 왕이 되기 위해 치른 대가가 너무 컸다는 것이오. 형제들의 목숨,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내 영혼의 평안까지. 태종은 고통스러운 기침을 했다. 김여지가 다가가 그를 돕고자 했지만 태종은 손짓으로 막았다. 내가 왕이 된 이후 조선은 분명 더 강해졌소.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고 백성들의 삶도 나아졌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인간으로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소. 태종은 김여지를 바라보았다. 여지야, 너는 내 곁에서 많은 것을 보았을 것이요. 내가 밤에 악몽에 시달리며 형제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김여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실제로 태종이 한밤중에 땀에 흠벅 젖은 채 깨어나 방서가 방가나 하고 중얼거리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었다. 권력은 가장 달콤한 독이요.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이제 죽음을 앞둔 순간 그 모든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태종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내가 세종에게 권력을 물려준 것은 그가 나보다 더 현명하고 자비로운 군주가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에게만큼은 내가 걸었던 피의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았소. 태종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나의 마지막 고백을 듣고 쓰시오. 나, 태종 이방원은 조선의 왕으로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실패했소. 나는 권력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들을 희생했소. 내 손에 묻은 형제의 피는 결코 씻을 수 없을 것이오. 태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후세의 임금들이여, 나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기를. 권력이란 백성을 위해 사용될 때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오. 자신의 야망을 위한 권력은 결국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될 뿐이오. 태종은 이제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여지야, 이 기록은 봉인하여 숨겨두어라. 조선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 때 사람들이 읽게 하거라.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이것은 한 인간의 진실된 고백이니. 태종의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다. 그의 숨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이제 가도 되겠구나. 방서가 방가나. 아버지. 이것이 태종 이방원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영원히 감겼다. 김여진은 눈물을 흘리며 붓을 놓았다. 그는 태종의 고백이 담긴 문서를 조심스럽게 말아 비단으로 감쌌다. 밖에서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태종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의 고백은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전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태종 이방원의 고백 죽기 전 털어놓은 형제 사례의 진실은 어떠셨나요? 역사의 이면에 감춰진 한 권력자의 내면적 갈등과 후회를 통해 조선 초기 역사의 새로운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분명 조선의 기틀을 다진 훌륭한 군주였습니다. 육조직계제와 사병혁파, 왕권 강화를 통해 조선의 통치 체제를 확립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그 화려한 업적 뒤에는 형제의 피와 아버지의 실망, 그리고 평생의 내면적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으로 남지만 승자 역시 인간이기에 느꼈을 감정과 갈등을 상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더 깊은 역사 이해를 가능케 합니다. 권력을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 그리고 그 후회의 무게는 어쩌면 성공의 달콤함보다 더 무거웠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종대왕이 총애한 여인 소원왕후를 통해 조선 왕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조선시대 인물이나 사건이 있다면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